자, 여러분들 그 2019년도 9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면은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보고 대상은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죠. 관리회계는 경영자, 기타 내부 이용자들이고 가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작성 근거는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인 기준서고 관리회계는 이제 경제 이론, 경영학, 통계학 등 나도 맞고요. 보고 양식은 일정한 양식이 있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그리고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다는 틀렸어요. 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시점은 보통 1년 또는 분기도 되고 반기도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 관리회계는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라가 들어가야 되겠네. 라 그러면은 가나라가 들어가 있는 게 2번하고 4번인데 마번에 보면 법적 강제력이 재무회계는 있죠. 외감법이라고. 근데 관리회계는 없어요. 그래서 라다라고 해서 이제 그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 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특정 시점에 이 재무 상태는 어디까지나 과거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이므로 이를 통해 미래연금 창출 능력을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반드시 예상치 예측치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재무회계는 보통 과거치예요. 근데 그게 추세를 갖게 되면은 미래형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금융 약정을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이 금융 약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갚으려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되는 속도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서 이런, 이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 기업의 수익성 관련된 정보는 추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죠. 기업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어떤 자원 이런 것들 다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죠.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성과에 관한 정보는 이것도 거꾸로 해놨네, 이거. 그래서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용자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요 질적 특성으로 우리 이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근데 거기 보니까 예측가치 거기 기억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요 질적 특성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뭐 중요성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게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하부 속성,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 하부 속성으로 이 예피 중이죠. 그래서 거기 피드백 가치는 이제 확인 가치라고 또 하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예측하기 위해서 기억은 예측 가치고 그 다음에 니은은 확인 변경시켜 주는 것이 바로 피드백 확인 가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규모 이런 이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우리가 중요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기능별 표시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의 재측정 요소라고 하는 것이 기타 포괄손의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에 보면 단일의 포괄손익계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에서 하나 양식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고,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리되는 항목과 재분리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하죠. 자, 4번에 보면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주석에 기능별 아니죠. 기능별로 만약에 분류하는 경우에는 주석에 성격별이다.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다음 중 중간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중간재무보고서는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즉 이 3개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 분기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은 반기재무제표죠. 자,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 말 시점이 아니고요. 중간 보고기간과 직전 이 중간 보고기간, 그래서 기간 대 기간으로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요거는 재무 상태표로 바꿔놔야 되게.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는 누적 기간으로 동일 기간을 비교하죠. 전기하고.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객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품, 적성품 다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자,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한 과정에 있는 미완성 자산도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죠. 왜냐하면 토지, 건물을 이 판매 목적으로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 토지, 건물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기업의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 건물은 재고자산도 되고 유형자산도 되고 투자부동산도 되고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 다 달리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동평균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한 다음과 같은 자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매출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나와 있는데 2번 매출했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2번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거기 그 1월 1일 날 100개라고 하는 거 그때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3월 5일 날 300개 200원씩 해서 6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는 곱하기 이제 300개를 팔았으니까 7만원을 400개로 나눠주게 되면 자, 175원인데 곱하기 이제 300원이다. 그러면 52,500원이 이제 매출원가가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400개 중에 300개 팔았으니까 이제 100개가 남았는데 175원이라고 그랬어요. 평균 단가가 이렇게 요것의 평균 단가가 175원이었지.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또 100개를 사가지고 와서 22,500원이 되었네. 근데 5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50개를 팔았다. 자, 그러면 또 평균 단가가 또 달라지겠죠. 나누기 200개 곱하기 50 하게 되면 10,0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팔려나간 것만 계산을 해서 62,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총평균법과 선행전주법으로 각각 평가할 경우 이 평가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것은 기말재고자산을 물어보니까 일단은 총평균법. 자, 총평균법은
자, 거기 이 기초재고 쭉 해서 판매 가능 재고가 3,200개예요. 총 3,200개. 그러니까 총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온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거기 이 1,000개 곱하기 100원이다. 그 다음에 500개 곱하기 120원이다. 그 다음에 1,500개 이 곱하기 그 140원이다. 그 다음에 그 200개 곱하기 150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하죠. 다 더하죠, 이거. 그래서 더하게 되면 40만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평균 단가 딱 하나 나오죠. 그래서 팔고 기말에 남아있는 700개에다가 곱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총평균법에서의 기말 재고가 되겠다. 그건 40만 원 나누기 3,200개. 자, 곱하기 이제 700이다라고 하게 되면 87,500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포라고 하는 거, 선출법이다라고 하는 그 기말 재고가 700개예요. 근데 700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단기에 매입한 우리 200개 다 남아있고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그 150원짜리 다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1,500개 중에서 나머지 500개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140원짜리인데 요게 선의선출법이죠. 그래서 요것은 7만원이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 3만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10만원이 되겠더라. 차액은 이제 12,500원이 그 차액으로 계산이 되겠더라. 요거하고 요거 차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게 되면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손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죠. 자, 원재료의 현행 대체원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게 추정된다면 예외 없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자, 원재료는 그 취득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행 요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낮더라도 이렇게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요걸 투입해서 완성될 제품의 원가 보다 이것이 순실현 가치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일본의 경우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요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죠. 원재료 투입해서 완성될 이 제품 원가보다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가법을 적용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재료 저가법 적용 여부는 원재료 투입해서 완성된 제품의 저가법 적용 여부를 같이 연결시켜 놔 있다. 그래서 9번에 2번에 거기 예외 없이란 말이 이제 이 틀린 말이죠. 예외 없이.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 중 X2년 주식회사 용산의 기계장치 A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주식회사 용산은 X1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기장치 A를 구입했는데 자, 기장치 10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매년 균등하게 소비될 것이라 판단되어 10년의 내용누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자, 그러나 예상보다 회사의 성장 추세가 빨라 X2년의 생산량이 X1년 대비 80% 이상 늘어났으며 X3년의 생산량도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한치 A의 마모나 손상이 기존 예측치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수를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소비 형태 생산량 비례법으로 바꾸고자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내용 연수가 짧아졌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서 전진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1번에 자,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감가상각을 결정해야 하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기한치 A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에 대한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요. 그리고 미래 현재 회계 소비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 방법 매회 개념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4번에 보시면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지 않아요.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액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무형자산에 있는 기준서 내용이고 유형자산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일단은 4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 자, 11번에 보면 자, 연구비 개발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이다. 자, 여기 좀 나와 있는데 문제 보니까 무형자산으로 계산될 금액하고 포괄시험 계산 무형자산 상각비는 아까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연구활동 관련은 단기 비용이고요. 개발활동 관련은 이제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느냐. 근데 보니까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게 거기 10월 1일에 지출된 12만 원만 충족하고 나머지 우리 거기 그 15만 원 중 3만 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12만 원은 이제 10월 1일 근데 10월 1일에 지출된 것만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니까 자 12만 원이 이제 자산으로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렇게 자산으로. 근데 개발비는 취득 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요 12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 5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10월 1일이니까 이제 3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자 12만 원을 나누기 5 곱하기 3 나누기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6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 이렇게 돼서 결국은 11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표시가 되고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요 6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되겠다. 그래서 그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2번에 보면 무형자산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면 내용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손상검사가 이루어진다. 비한정인 것은 매년, 그러니까 매년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손상검토 시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3번에 보면 이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가요. 근데 이제 유형자산은 이런 멘트가 없어요. 자, 4번에 보면 잔존가치 상각방법 요거 다 바꾸는 거. 요 매 보고기한 말에 재검토하는데 만약에 바뀌면 회계 추정의 변경 전진 적용이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투자부동산으로 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엑셀련의 당기순위에 미친 영향은 얼마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가 모형이네. 그러니까 원가 모형은 공정가치 관심이 없죠? 그게 취득원가가 10억 원이에요. 그 10억 원에서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잔존가치를 빼서 우리 이 정액법이니까 내용요소 10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1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1년치 감가상각이 다 되겠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니까 9천만 원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자,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은 FPL이죠. 예외로 FBOC를 지정할 수 있고 자, 이번에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지분상품은 우리 FBOC로 지정할 수 있어요. 최초 취득 시. 자, 원리금 수치 목적이다. 현금 수치 목적만 있으면 이건 A씨로 분류해 줘야죠. 자, 매매 목적의 채무 상품은 우리 FVPL이죠. 14번의 답은
그 4번이 이제 틀렸네요. 4번이. 자, 15번에 보면 이제 FV, OCI 관한 이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면은 FV, OCI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 손익은 이제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죠. 1번 틀렸고. 자, 2번. 자, 이 채무 상품은 FV, PL로 분류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재분류, 그러니까 재분류가 가능한 것은 채무 상품은 재분류가 가능해요. 자, 3번에 FV, OCI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이 가산시키죠. 공정가치에 가산시키는 거에 단기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채무 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죠.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옳은 것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A씨네요. 공정가치를 취득했고 취득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게 공정가치죠. 이게. 자, 그래서 거기 10만 원이라는 액면가 곱하기 12% 우리 요것이 2년이니까 거기 2년의 연금의 현가 계수가 그 1.69005. 자, 그 다음에 거기 10만 원에 10%면은 이제 만 원인데 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 1.690050. 그 다음에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2년 현가 계수 0.79719. 이렇게 해서 이제 96,620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16번의 답은 2번이 되는데 이건 뭐 단순히 현재 가치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1억 원의 표시이자율 10%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해서 발행 시점에 요이자는 8%고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너무 쉽죠? 근데 이건 알으셔야 돼요. 표시이자율이 10%인데 유효이자율이 그보다 낮아. 그러면 할증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찍으면 3번을 찍겠어요. 왜? 3년 동안 표시이자율, 유효이자율이 2% 차이 나요. 2%라는 얘기는 200, 200에서 600인데 600보다 작아야지. 현재 가치 계산하면. 근데 4번은 600보다 더 커져 있네.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직관으로 해서 저는 답을 3번으로 했는데 일단 보면 1억 원이다 곱하기 거기 3년 현가계수 0.7938 자, 그 다음에 그 1억 원의 10%면 이제 1,000만 원인데 거기다 곱하기 2.5771 해서 105,154가 되겠다. 뭐 당연한 결과인데 사실은 이제 요 이자율 관계를 좀 알면 사실은 1번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2번도 그렇고 4번도 될 수가 없거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자율 차이가 2%인데 이 3년 동안 해가지고 600인데 그것의 현재 가치하면 600보다 작아져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3번이 답이 돼야 된다는 거. 뭐 이건 좀 별외로 그렇게 보시고 자 18번도 한번 봐보세요. 자 18번에 보게 되면 그 X년 1월 1일 그러니까 1년간 있다가 상환을 했네.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발행가액이 951980이면 거기 X2년 일요일날 847180에 상환했으면 무조건 사채 상환 이익이에요. 적게 줬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 그 손실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2번하고 3번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951980인데 이게 100만 원을 향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847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상환하는 건데 거기 19만 원이 나올 수가 없죠. 847에다 19만 원 더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지. 이것도 그냥 직관으로 그냥 저 같으면 1번을 찍겠어요. 자, 그러면 951980
자, 12%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951980 곱하기 이제 12% 하면은 114 238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 그 표시자리 10%니까 이제 이 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14,238원이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 966 자, 근데 84 얼마 줬대요? 847 180을 줬대요. 이렇게. 이렇게 1190382 요것이 그 이익이다. 적게 줬자. 부채는 적게 주면 이익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이제 이렇게 되겠더라.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A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 보증을 약속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기대를 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가 그거를 공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과거경험에 비춰보면 제품 보증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충당부채를 인식해야지. 자, B사는 해양 플랜트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요. 자, 결산이 현재 발생한 해양 오염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차기 2월 중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면은 이것은 복구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C사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계류 중인데 법률 전문가는 단기말 현재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이게 충당부채로 잡아줘야지. 자, 4번에 D사는 주기적인 수요를 요하는 설비자산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동설비자산의 노후로 인해서 1년 후 중요한 금액의 수선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것은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그냥 주기적으로 미래에 이렇게 1년 후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금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의무는 아니다 이거죠. 19번에 답은 4번이 이제 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자, 2년간 판매한 제품에 발생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품 보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 이러한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되므로 주의 3일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며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품을 파는 동시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간 사람한테는 이 의무를 져야 되게 만약에 우리가 원래 광고했던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대해서 이 부합하지 않는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요것은 물건 팔을 때 동시에 생긴다. 그러니까 제품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2%가 발생할 것으로 그러니까 엑셀런의 매출액과 실제 제품 보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엑셀런의 충당부채를 계산할 거면 얼마냐. 자, 매출에 우리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에 몇 프로가 그런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생해서 이행한 게 얼마예요? 5천 원. 그럼 나머지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로 잡아줘야 될 충당부채가 이 15,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시 해야 할 그 붕괴로 오른 것은 자, 우리 5월 1일 날 현금을 납입받고 보통주 2,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다. 그러면 2,000주를 유상증자 했는데 액면가액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이 나오고 그러면 더 받은 2,000원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 근데 보니까 직접 관련된 원가 20만 원이 발생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주식 발행비라고 해서 우리 원래
이천주에 대해서 그 2,000원 더 받은 400만 원에서 이거 20만 원을 차감하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380이 될 거예요. 근데 장부에 1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계산돼 있다. 그럼 뭐 이거 상기할 게 아니니까 우리 이 2번에 보면 우리 7,000원 해가지고 1,400 받았는데 20만 원은 이제 이 주식 발행비로 나갔으니까 1,380이 이제 최종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 2번에 이 붕괴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자, 자본에 대한 보고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억 보면은 자기주식 5,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그러면 5,000주를 곱하기 10,0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5천만 원이네요. 근데 거기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거기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그 니은에 보면은 자기 주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5천만 원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은 150이 되겠더라. 자, 니은에 보면은 이제 그 100만, 1000만억, 10억이네. 토지를 10억에 취득해서. 근데 기말에 가서 그 10억 2천만 원으로 재평가됐네. 그리고 X 2년도 말에는 또 그 10억 7천만 원으로 또 재평가됐고. 근데 요 지금 재무제표는 X 2년도 거니까. 자, 저번 연도에 이 얼마냐면은 2천만 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왔더니 또 얼마가 또 이 변동이 일어났냐면 거기 재평가 잉여금에 지금 2천만 원 잡혀 있는 게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5천만 원이 또 늘어났지. 5천만 원이 또 늘어났다. 그러면 요것은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자, 그리고 기억은 그 8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800과 마이너스 150과 70으로 되어 있는 그 2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23번에 보면 수익인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고객 충성제도 시행하는 경우, 자, 보상 점수를 배부하는 대가는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우리 배분된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매출의 확신유형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총 판매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죠. 확신유형의 보증은 수익이 아니고 충당부채니까 이게. 자, 3번에 라이선스 계약이 이제 접근권에, 자, 접근권은 이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우리 수익을 인식하죠. 자,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다. 그래서 거기 이 형식적이란 얘기는 그냥 인도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수익으로 잡는 거지. 고객이 검사 다 해서 충족했다고 인수하는 시점이 아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 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검사에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시점이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 인도됐을 그때 그냥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이게. 자, 우리 검사 조건부는 형식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 자, 5천만 원 제품을 판매하고 1년 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네. 자, 인도훈련제 1,000만 원이 반품될 것으로. 그러면
5천만 원 팔았는데 1천만 원이 반품될 것 같으면 4천만 원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자, 총공사 계약액 50억이 뭐 축구장 공사를 수주했는데 자, 이것이 103년도 8월 1일 날 완공됐네요. 다음 자료가 있는데 X2년과 X3년에 계약 손익으로 각각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일단 25번에 2000X1년 너를 잠깐 보면 자 50억이 있고요. 거기 표를 보면은 이제 추정 총 계약 원가가 이때는 45억으로 추정을 했네. 자 이제 이게 전체 이익인데 거기 진행된 게 단기 발생 계약 원가가 9억 원이에요. 9억 나누기 45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0%가 진행이 됐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5억 중에서 20%면 이제 1억 원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게 단기 거. 자 이게 만약에 누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X2년도에 50억에 대해서 X2년도에 봤더니 48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48억인데 그때 이 단기 발생한 이게 27억이죠. 그 27억에다가 저번 연도 9억까지 합치면 36억이 누적인데 48억이 전체라 75%가 이제 진행이 이제 됐죠. 그리고 이미 인식한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2억에 75%면은 이제 1억 5천인데 1억 빼면은 이제 5천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000X3년이 될 거예요. 50억인데 이제 거기 최종 확정된 것이 48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100%가 되겠죠. 100%. 이렇게. 그래서 이 백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이제 1억 5천이 되겠다. 2억에서 1억 5천 빼면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억, 최종적으로는 이제 2억이 계산되는 거예요. 지금 이 2년도하고 X3년도의 계약이익이 다 5천만 원씩, 거기 3번이 이제 이렇게 답이 되겠더라. 지금 25번에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다음 중에서 건설 계약의 계약 수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계약 수익은 이제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건설 계약 금액에 근거해서 계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설업자의 수익 금액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당연히 받았거나 받을 때까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수익에는 계약 금액과 공사 변경, 보상금, 장려금이 다 들어가지. 그리고 계약 수익은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건 뭐 간단한 문제고 27번. 자, 주식기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상품을 부여해주는 것이죠. 현금결제형은 재화를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상품의 가격 기초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주식결제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보상원가 산정 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에 측정하고 이후에 공정가치 변동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결제형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부여일 시점에 그 측정한 금액으로 픽스가 되고요. 왜냐하면 자본은 평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뀔 때마다. 자, 4번에 선택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결제 방식으로 현금 주거나 또는 주식결제형, 현금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27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고요. 자, 28번 종업원급여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DC를 도입한 기업은 기여금의 운영 결과에 따라 틀렸죠. 기여금의 운영 결과는 회사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자, 1번 틀렸고 2번 DB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우리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기여금을 불입해도 그 운영에 대한 이 위험이나 이런 걸 다 회사가 지기 때문에
나중에 종업원한테 줘야 될 우리 이 확정된 퇴직금을 만약에 부족하면 더 불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의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죠. 자, 3번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정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거 아니고요. 매년 말에 다시 재측정하지.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바뀌는 것을 우리는 그 차이 나는 것을 이 재측정 요소라고 하잖아요. 이게.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 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우리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우리 세무정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연법의 자산, 이모제 부채 잔액은 없대요. 저번에 넘어온 게. 자, FV, PL, 평가이익이다. 자, 세법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을 하죠. 그래서 기타 법인세 부과의 차이는 송금 불산입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X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자, 일단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이 있는데 접대비한 도초가 10불 더하고 감가상각 도초가 6만원 더하고 당기전 공제수정 그 평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금 불산입인데 거기 지금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마이너스예요. 이건 세법을 공부 안 했으면 이거 모르지. 이거 그냥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200만원에다가 자, 세무조정이 나머지가 송금 불산입이라는 얘기는 플러스란 얘기예요. 플러스. 그리고 그 6만원도 플러스고 얘만 유보죠. 그 다음에 이제 FVPL 그거 2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 마이너스라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세율이 바뀌나 봐봐요. 세율이 변동이 없어요. 그럼 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6만원으로 반대로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4만원만큼 미래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 세금 효과가 얼마냐면은 20%니까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 8,000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200에다가 해서 214만원이 되는데 20% 가장 먼저 우리 단기법인세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42만 8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초인데 없어요. 그게 3번에 우리 기말인데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8천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4번에 요거 4번에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이 8천원만큼 증가한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42만 8천원의 이 단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요 부분이 8천원이 이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이제 우리 법인세 비용이 되겠더라.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29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우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자, 쭉 나와 있는데 더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화 받으면 바꿀 수가 있지. 회계 정책 변경은 정기 우수정은 중요한 으로 할지라도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미처분여음에다가 가감한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이제 넘어가고 나머지는 맞고 그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무적으로 소급적에 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 기간부터 이제 반영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31번을 한번 봐보세요. 31번. 자, 31번을 한번 보면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래. 우선주 배당금은 100만 원이고.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주 배당금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이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분모는 일요일 날 유통보통지수가 18,000. 그 다음에 10월 1일 유상자통에서 8,000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정가치로 반영했대요.
자, 그러면 12분의 12호,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그 8,000주에 대해서는 12분의 3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2,000주니까 더하게 되면 이거 2만 주가 되는데, 2만 주. 그러면 900만 원을 나누기 2만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래서 31번의 답은 이 450원이니까 이제 4번이 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자, 30%를 3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위조 영향력을 갖게 됐고, 다음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기말에 우리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은 1월 1일 날 우리 이 900만 원에 해서 거기 300만 원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900인데 거기에 30%다라고 하게 되면 30%면 이제 이 3927에서 270만 원이 되겠네요. 그 처음에 취득 시점에 이것이 이제 0억 건이에요. 자, 그리고 엑셀런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죠. 이제 12월 31일 날 우리 이 당기순이익이 100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100만큼 나도 같이 증가시켜주자. 30%만큼. 330만 원이 이제 기말의 장부가액으로 있겠네요. 3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3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 중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계약상 B회사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대요. 그럼 이게 제한이 걸려 있죠. 그러면 20% 넘어가더라도 이건 반증이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건 지분법을 처리할 수 없고, 자, 이 회사는 12개월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지금 내가 30% 취득했는데 이건 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으려고. 요거는 금융자산을 회계 처리해야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A 회사는 B 회사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 주고 의결권이 없네. 이것도 아니고요. 4번에 A 회사가 B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25% 보유하고 있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대요. 4번이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지. 자, 그 다음에 34번. 자,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 그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기능통화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가 원화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외화거래, 즉 미국에 수출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달러라고 해서 매출 채권이 10만 달러가 생겼어요. 이게. 그러면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 현물환율을 무슨 금액에 적용해서 거기 이 외화 금액에 적용을 해서 이 기록을 한다. 그래서 외화 금액에 그 현물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기능통화로 바뀌겠죠. 이게. 이렇게. 자, 두 번째,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환율이 아니고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그 이후에는 환산하지 않죠.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2번에 틀렸어요. 자, 3번에 화폐성 항목의 결제 시점에 생기는 외환 차이는 그 외환 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죠. 외환 차이는. 자, 비화폐성 항목에 생긴 손익을 기타부가손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된 환율 변동 효과도 똑같이 기타부가손익으로 일관되게 포함시켜서 처리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자, 미국 고객에게 $1,000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4개월 후인 X년 3월 31일 날. 그러면 4개월 후란 얘기는 외상이죠? 나중에 이제 이 $1,000를 회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환율 변동 효과, 이 계상할 외환차 손익은 얼마냐? 자, 그러면 거기 중간에 12월 30일 날 보고기한 말에 한번 외화 환산 손익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매출 채권이 1,100원으로 돼 있는데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1,050원으로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50원이 떨어져서 회수하는 거지. 그러면 손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외환차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5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거기 그 1,000달러에다 곱하게 되면 5만 원이 되겠죠. 35번의 답은 그 3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36번. 자, 쭉 보게 되면 올바른 것은 X인연도 회계 처리에 대한 그 X년과 X인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일단은 그 원재료를 100달러에 수입해서 5개월 후에 100달러를 줘야 돼요. 그 100달러 줘야 되면 환율 상승에 대한 요 해지를 위해서 위험을 회피하고자 이제 매입하는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그러면 10월 1일 날은 우리 그 원재료를 사가져 와서 원재료가 지금 100달러 곱하기 거기 밑에 1,180원이다. 그럼 100달러 곱하기 1,180원이면은 11만 8천 원이 되겠네. 이렇게. 요것이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11만 8천 원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통화선도 우리 매입계약 쪽에서는 이것이 11만 8천 원. 통화선도 계약에서는 이제 계약만 체결한 거고, 자, 이제 12월 31일 날, 거기 1210원으로 우리 30원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손해보는 거죠. 30원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3,000원만큼, 자, 이것이 이제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거예요. 3,000원. 근데 요 100달러를 1,200원에 사가져오는 통화선도 계약을 맺었는데 선도 환율이 1,220원으로 20원이 올라갔네. 그럼 20원만큼 2,000원만큼 곱하면 그것이 우리는 이득이지. 1,200원으로 픽스 시켜놨으니까. 근데 그게 1,220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요것이 20원만큼 즉 100달러 곱하면 2,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평가이익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것이 이게 바로 이제 서로 상세되게 이렇게 매치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28일 날. 자, 매입 채무다라고 해서 요것은 저번 연도 말에 12만 1,0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현금 거기 12만 3,000원을 줘야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원만큼 외환 차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무조건 얼마 주고 매입해 가져오는 1,200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금을 12만 원만 주고 100달러를 가져와요. 근데 그 100달러는 지금 현재 12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통화 선도 2,000원이다. 지금 1,000원만큼이 이제 이 통화 선도 거래 이익이다. 이제 실제로 이제 만기 때 가서 이렇게 거래 이익을 잡아주죠. 그래서 외환 차손하고 서로 상쇄되도록. 자, 먼저 1번에 보면 통화선도 평가 이익은 2,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통화선도 평가 안 잡혀 있고요. 2월 28일 날 2,000원. 여기 이제 2,000원인데 다 틀렸네요. 1번만 맞네.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다. 이렇게. 자, 37번에 한번 봐보세요. 37번에. 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에 예가하는 것, 단기리스 또는 소액 리스이다. 이건 금융리스가 아니죠. 단기리스 또는 소액 리스는 요거 금융리스로 인식하는 면제 이 내용이니까 3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 그 분류되는 그 예에 있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한번 보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류의 현재 가치, 무보증 잔존 가치, 현재 가치 합계로 되어 있고요.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 리스 기간 동안에 지급할 리스류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스 부채로 인식하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증 잔존 가치, 무보증 잔존 가치 모두 리스에 포함하면 안 되지. 38번에 3번. 거기 38번에 3번에 보면 리스 이용자가 이 보증하는 그 보증 잔존 가치만 들어가야지 무보증은 리스 이용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약정일 날에 이제 이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이다. 39번이다라고 썼을게요.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간접법으로 구하라. 단기 순이익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간접법이지. 그럼 이 안에 투자 재무활동 관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30만 원을 다시 가산시켜서 없애버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45만 원을 차감시켜서 없애버리면 요거는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만 남게 되죠. 그럼 거기다가 FP, 우리 이 영업활동 관련되어 있는 FP가 선급 비용의 증가라고 해서 그 20만 원 자산의 증가는 이제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재고자재 감소,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고요. 그리고 매입 채무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고요. 이렇게. 자, 250에 30 더하고 45만 빼고 20 빼고 10하고 35만 원. 자, 2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봐보죠. 250에다가 우리 30, 그 다음에 이 45만 원, 이거 빼는 게 아니죠. 없애려면 더해줘야지. 부호가 좀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350인가요? 350? 350만 원. 39번에 이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을 한번 보면 이자 배당금의 수치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자 수입은 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 영업활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원래 이자 수입은 투자활동이에요. 근데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죠. 손익을, 당기순이익 구성 항목이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 1번 그것이 이 틀렸더라. 자, 해서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